이게 뭐야? 내 동생 이름이잖아. 내 동생 기 좀 살려줘야지. 이제 다 한 가족이잖아. 어이없는 변명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청첩장 뭉치를 갈기갈기 찢어 그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가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식장도 안 들어갔는데 어디서 배워먹은 도둑놈 신보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그 집은 아빠가 평생 공사장에서 뼈 빠지게 일해 제 이름으로 사주신 아파트였습니다.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남의 집을 날로 먹으려던 그 시커먼 도둑놈 신보가 얼마나 끔찍하고 처절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최민우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하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쓱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잡지를 덮으며 최민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뭐야 이건? 뜬금없이 웬 서류 봉투야? 최민우가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어흠, 일단 열어봐. 그 장인어른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해주신 우리 신혼집 말이야. 그거 공동명의로 바꾸는 서류야. 도장만 찍으면 돼.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류에 적힌 글자를 읽어내려가던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숨을 멈췄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서류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뭐? 최민호? 야, 최민우. 내 이름도 아니고 매일 놀고 먹는 내 백수 동생 이름이 왜 내 집 문서에 들어가 있어? 너 지금 나랑 장난치니? 제정신이야. 최민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두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유, 장난은 무슨. 내 동생 맨날 취직 떨어져서 기죽어 있잖아. 형 된 도리로 동생 기 좀 팍팍 살려줘야지. 어차피 며칠 뒤면 우리 식장 들어가는데 내 집이 내 집이고 내 동생이 내 동생 아니야? 이제 우리 다 한 핏줄, 한 가족이잖아. 저는 서류를 구겨서 바닥에 힘껏 내동댕이 쳤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청첩장 뭉치를 집어들어 반으로 쫙 찢어버렸습니다. 가족? 웃기고 자빠졌네. 우리 아빠가 한평생 공사판에서 흙먼지 마셔가며 사준 내 집이야. 어디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백수 시동생을 들이밀어? 아직 결혼식장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남의 집 뺏을 궁리만 해? 이 도둑놈아, 당장 짐 싸서 내 눈앞에서 꺼져. 파혼이야. 최민우가 바닥에 떨어진 청첩장 조각을 멍하니 바라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사람 많은 피팅샵에서 다 들리게 왜 이래? 쪽팔리게 소리는 왜 질러? 저는 가방을 거칠게 어깨에 메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웨딩드레스 피팅샵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으려고 길가에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리자 코끝이 찡해지며 아주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홀로 막노동을 하며 저를 키우신 아빠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빠의 손은 늘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손톱 밑에는 시커먼 때가 빠지지 않았죠. 제가 첫 직장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하던 날이었습니다. 아빠가 낡은 작업복을 입은 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우리 딸 진짜 고생 많았다. 장하다 내 딸. 아빠가 기분이다. 오늘 저녁은 삼겹살 배 터지게 쏜다. 저는 아빠의 품에 안겨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진짜 열심히 일할 거야. 돈 많이 벌어서 아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좋은 옷도 사드릴게. 내가 호강시켜줄게. 아빠 나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 사랑해. 아빠가 제 등을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토닥이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아유, 호강은 무슨 호강. 아빠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 예쁜 딸이 이렇게 번듯하게 회사원 된 것만 봐도 아빠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배가 부르더라. 그로부터 몇 년 뒤 아빠가 저를 거실 소파에 앉히더니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아빠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셨습니다. 딸, 이거 한번 열어봐라. 우리 딸 나중에 시집갈 때 주려고 아빠가 젊었을 때부터 안 먹고 안 입고 평생 모은 거다. 봉투 안에는 제 이름으로 된 소형 아파트 등기권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집 문서잖아. 아빠가 평생 뙤약볕 공사장에서 뼈가 부서져라 일해서 번 돈이잖아. 나 이 귀한 거 절대 못 받아. 아빠가 제 양손을 꽉 쥐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애끼 사람아, 아빠 소원이라서 그래. 남들 다 해가는 냉장고니 텔레비전이니 혼수 같은 거 하나도 신경 쓰지 마라. 우리 딸 이름으로 된 든든한 내 집 하나 가지고 떳떳하게 시작해. 그래야 시댁 가서도 며느리라고 괄시 안 받고 무시 안 당한다. 알았지? 그렇게 얻은 소중한 집이었습니다. 그때 빗방울이 제 머리 위로 툭툭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가던 저에게 누군가 다가와 우산을 씌워주었죠. 거래처 직원이었던 최민우였습니다. 최민우가 젖은 제 어깨를 보며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어휴, 비가 갑자기 엄청 쏟아지네요. 옷 다 젖었어요. 감기 걸리겠네. 얼른 이 손수건으로 닦으세요. 저는 머리카락에 묻은 물기를 털어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휴, 정말 고맙습니다. 마침 오늘 우산을 깜빡해서 어떻게 가나 엄청 당황했거든요. 최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우산을 제 쪽으로 더 기울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비도 오는데 제가 저기 버스 정류장까지 우산 씌워드릴게요. 같이 가시죠. 그날 이후 최민우는 핑계를 만들어 저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최민우는 항상 다정했고 저희 아빠에게도 부침성 있게 잘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최민우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주말 오후 시내의 한 파스타 식당이었습니다. 최민우가 쭈뼛거리며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 뒤를 따라 후줄근한 트레이닝복 차림의 최민우가 들어와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안녕하세요. 우리 형이 오늘 엄청 비싸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서 제가 눈치 없이 쫄래쫄래 따라왔습니다. 제가 당황하며 최민우의 허벅지를 살짝 꼬집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자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오늘 웨딩 촬영할 때 쓸 소품 고르러 가기로 했잖아. 단둘이 만나는 거 아니었어? 갑자기 동생은 왜 데려온 거야? 최민우가 제 눈치를 보며 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니, 우리 민우가 요즘 취직 준비하느라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삐쩍 말랐잖아. 불쌍해서 그래. 비싼 거 좀 먹이고 밥만 딱 먹고 바로 돌려보낼게. 응? 한 번만 봐줘. 최민우가 메뉴판을 이리저리 넘기며 큰 소리로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여기요. 여기 주문이요. 여기 메뉴판에서 제일 비싼 소고기 스테이크 2개 주시고요. 아, 저기 저 랍스터 들어간 비싼 스파게티도 하나 팍팍 내주세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쳤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최민우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배야. 나 갑자기 배가 왜 이렇게 살살 아프지? 안 되겠다.
나 화장실 좀 빨리 다녀올게. 자기가 먼저 싹 계산하고 있어. 최민우가 화장실 쪽으로 쏜살같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최민우가 이쑤시개를 입에 물고 저를 보며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그 형수님, 오늘 아주 배 터지게 잘 먹었습니다. 역시 우리 형수님이 돈을 아주 잘 버시니까 이렇게 비싼 고기도 척척 사주시고 진짜 최고네요. 최고.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 그래. 배부르게 많이 먹었으면 됐어. 그런데 도련님, 다음부터는 밥 먹고 싶을 때 나 말고 꼭 도련님 형한테 사달라고 해. 알겠지? 저는 영수증을 받아들고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최민우의 어머니인 이정숙을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고급 한정식 식당의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이정숙이 매서운 눈초리로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말이다. 그거 진짜 대출 하나 없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맞니? 제가 당황하여 쥐고 있던 젓가락을 상 위에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희 아빠가 평생 모으신 돈으로 제 이름으로 사주신 집이에요. 이정숙이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비가 막노동한다고 들었는데 용케 돈을 모았네. 아무튼 집이 온전히 4명이라니 다행이다. 우리 민우가 짐 하나 덜었어. 제가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테이블 아래로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의 직업을 깎아내리는 듯한 말투에 가슴속에서 차가운 덩어리가 굴러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족이 될 사람이기에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민우가 제 눈치를 슬쩍 보더니 이정숙의 빈잔에 물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 이야기는 나중에 천천히 해. 오늘 밥 먹으러 온 거잖아. 이정숙이 물잔을 단숨에 비우고 테이블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결혼하면 내 집이 내 집이고 내 집이 내 집이지. 핏줄끼리 내 것 내 것이 어디 있니? 저는 고개를 들어 이정숙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이정숙의 번뜩이는 눈빛에서 제 아파트를 호시탐탐 노리는 속내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칠 때까지 저는 밥을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쎄한 불쾌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로 이정숙의 간섭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저희가 신혼집 인테리어를 상의하기 위해 동네 카페에서 만난 주말이었습니다. 이정숙이 가방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쫙 펼쳤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 아파트의 평면도였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 집 구조가 좀 답답하더라. 거실 벽은 허물고 부엌은 이쪽으로 빼라. 제가 놀라서 두 눈을 크게 뜨고 이정숙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 집 도면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이정숙이 제 질문은 무시한 채 평면도의 가장 큰 방을 손가락으로 꾹꾹 짚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방은 우리 민호가 쓰는 게 낫겠다. 걔가 컴퓨터도 2대나 있고 책장도 들어가야 하잖아.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마시던 커피를 내려놓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거긴 부부가 쓸 안방이에요. 도련님이 왜 저희 신혼집에 들어와서 살아요? 이정숙이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끌 듯 찼습니다. 가족끼리 너무 팍팍하게 구는 거 아니냐? 형이 결혼해서 번듯한 집이 생겼는데 동생 걷어 먹이는 건 당연한 도리지. 제가 황당한 표정으로 옆에 앉은 최민우의 옷깃을 잡아당겼습니다. 너는 왜 가만히 있어? 도련님이 우리 신혼집에 들어오는 거 너도 알고 있었어? 최민우가 헛기침을 하더니
제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민호가 아직 취업도 못했고 집도 좁은데 우리 집 방 하나 남잖아. 한 가족인데 좀 같이 살면 어때서 그래?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 아빠가 나 시집 갈 때 편하게 살라고 평생 고생해서 사주신 집이야. 내 피땀 같은 공간을 왜 너희 가족 마음대로 하려고 해? 이정숙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네가 집 하나 해온다고 우리 아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구나. 저는 입을 꾹 다문 채 짐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민우가 제 팔목을 잡았지만 저는 거칠게 뿌리치고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볼을 타고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쓰며 벌어온 돈으로 마련해 주신 소중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과 낯선 사람들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그 불쾌감과 갈등은 웨딩드레스 샵에서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공동명의 서류에 최민호의 이름이 적힌 것을 본 순간 저는 모든 미련을 버렸습니다. 파혼을 선언하고 웨딩샵을 뛰쳐나온 저는 집으로 곧장 가지 못했습니다. 저를 믿고 의지하는 아빠에게 파혼 사실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걱정하지 않도록 회사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며칠 동안 찜질방을 전전했습니다. 차가운 찜질방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년의 시간을 곱씹었습니다. 다정했던 최민우의 얼굴 뒤에 숨겨진 뻔뻔한 이기심이 떠오를 때마다 몸서리를 쳤습니다. 며칠 뒤 마음을 어느 정도 추스른 저는 캐리어를 끌고 제 아파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파트 공동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빠가 주신 이 집과 내 삶을 절대 저들에게 넘겨주지 않겠다고 말이죠. 익숙한 층에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도어락에 손을 얹고 평소처럼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삐빅하는 경고음만 울릴 뿐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황하여 번호를 2번, 3번 다시 눌러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안에 누구 있어? 문 좀 열어봐. 잠시 후 안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현관문이 반쯤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부스스한 머리에 늘어난 러닝셔츠 차림의 최민호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형수님, 아니 전 형수님 오셨네. 근데 여긴 웬일이야? 제가 기가 막혀서 최민호의 어깨를 밀치고 집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쓰레기가 널려 있었고 빈 소주병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새로 산 소파 위에는 낯선 이불과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거실을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들이 왜 여기 있어? 비밀번호는 누가 마음대로 바꾼 거야. 최민호가 뒷머리를 극적이더니 하품을 하며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열쇠 아저씨 불러서 바꿔줬는데 형이랑 나랑 여기서 살기로 했거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최민우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걸어 나왔습니다. 저를 발견한 최민우가 능글맞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여긴 웬일이야? 파혼했으면 끝이지 구질구질하게 왜 찾아와?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최민우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네가 인간이야? 여기 내 집이야. 우리 아빠가 내 이름으로 사준 내 집이라고.
당장 나가. 최민우가 제 손을 거칠게 쳐내며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누가 내 집이래. 우리 2년이나 사귀었고 결혼 준비까지 다 했어. 우린 사실혼 관계야. 이 집도 재산 분할 대상이니까 반은 내 거라고. 제가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치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래. 그럼 경찰 불러서 누가 맞는지 확인해 보자. 제가 112를 누르려는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이정숙이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이정숙이 제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핸드폰 액정이 박살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어디서 경찰을 들먹여. 내 아들들이 살 집인데 네가 뭔데 나가라 말아야. 억울하면 소송을 하든가. 이정숙이 저를 현관문 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중심을 잃고 현관 신발장에 부딪히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이정숙이 제 캐리어를 발로 차서 밖으로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오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당장 꺼져. 현관문이 쾅 닫히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엎드린 채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을 부를 수도 아빠에게 사실을 말할 수도 없는 막막한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저는 깨진 핸드폰과 찌그러진 캐리어를 끌고 다시 거리로 나와야 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저는 밤거리를 정처 없이 걷다가 며칠 전 머물렀던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찜질방 구석에 웅크려 누워 눈을 감았지만 억울함과 분노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 목이 말라 매점으로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복도에서 누군가와 어깨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제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자 그 사람이 제 팔을 재빨리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익숙한 중저음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 상대방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이 커지며 입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강지훈?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배님? 아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강지훈은 10년 전 우리 아빠가 일하시던 공사 현장에서 자비를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비계가 무너져 내릴 때 아빠가 몸을 던져 그를 구해주신 적이 있었죠. 그때 아빠는 다리에 큰 부상을 입으셨고 지훈은 병실을 찾아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은혜를 갚겠다고 맹세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할 무렵 지훈도 법대 진학을 목표로 공부를 시작했다는 소식만 전해 들었을 뿐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반가운 마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훈이 저를 매점 옆 테이블로 이끌고 따뜻한 캔 커피를 건네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얼굴이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폭발하여 최민우 가족이 저지른 만행을 털어놓았습니다. 집을 빼앗기고 쫓겨난 이야기, 깨진 핸드폰, 경찰조차 부르기 막막했던 상황까지 전부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지훈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지훈이 테이블 위에 놓인 제 깨진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살피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님, 저 작년에 사법고시 합격하고 지금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은혜, 제가 이제 갚을게요. 지훈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캔 커피를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강지훈이 캔 음료를 제 손에 쥐어주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강지훈의 든든한 목소리에 맺혀있던 눈물을 소매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강지훈, 정말 고마워. 그런데 나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
강지훈이 안주머니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일단 감정적으로 부딪히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이 선배님 집 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간 증거부터 하나씩 모아야 해요. 저는 주머니에서 액정이 박살난 손전화기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정숙이 이걸 바닥에 던져서 부숴버렸어. 이 안에 최민우가 파혼 직후에 보낸 이상한 문자들이 다 들어있는데 어떡하지? 강지훈이 탁자 위로 몸을 숙여 부서진 손전화기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화면만 깨진 거라고 치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날 박는 대로 수리점부터 가죠. 저는 강지훈의 말에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차가운 캔 음료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강지훈은 찜질방 구석자리에서 밤새도록 수첩에 앞으로 할 일들을 적으며 저를 다독여 주었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곧바로 승강기를 타고 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강지훈이 관리소장에게 명함을 내밀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변호사 강지훈입니다. 3일 전 103동 702호 앞 복도 감시 카메라 영상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관리소장이 강지훈의 명함을 받아들고 돋보기를 고쳤으며 컴퓨터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이정숙이 열쇠 수리공을 데리고 와서 제 집 현관문을 뜯어내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최민호가 이정숙의 뒤에서 커다란 짐가방을 들고 낄낄거리는 입모양까지 똑똑히 보였죠. 강지훈이 자신의 손전화기를 꺼내 컴퓨터 화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간 죄를 묻기에 아주 충분합니다. 우리는 영상을 챙겨 들고 곧바로 제 집이 있는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제가 소중하게 아끼던 도자기 우산꽂이가 산산조각 난 채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텔레비전 소리와 최민호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크게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주먹을 불끈 쥐고 문손잡이로 손을 뻗었습니다. 강지훈이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쥐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선배님, 지금 당장 문 두드리고 화내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이 남의 물건 부수고 시끄럽게 구는 상황을 밖에서 다 녹음할 겁니다. 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강지훈은 복도 벽에 바짝 기대어 서서 20분 동안 집안에서 나는 소리를 빠짐없이 녹음했습니다. 최민우가 동생에게 배달 음식을 더 시키라고 소리치는 목소리까지 전부 파일에 담겼습니다. 오후에는 시내에 있는 손전화기 수리점을 찾았습니다. 수리점 직원이 새 화면을 갈아 끼우고 전원을 켜자 익숙한 바탕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강지훈이 손전화기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문자함으로 들어갔습니다. 최민우가 보낸 문자 여러 통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문자 내용은 저를 향한 막말과 억지로 집을 빼앗겠다는 협박으로 가득했습니다. 강지훈이 문자 내용들을 하나하나 또렷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우리 엄마가 너 가만 안 둔대. 어차피 사실혼이라 이 집 절반은 내 거니까 억울하면 법대로 해봐. 저는 그 문자를 들으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지훈이 손전화기를 제 양손에 꼭 쥐어주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선배님, 이 문자 내용 전부 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죄, 억지로 들어간 죄, 그리고 사람을 협박한 죄까지 다 묶어서 한 번에 내쫓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강지훈의 굳건한 눈빛을 마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강지훈, 나 이제 절대 안 울어. 저 인간들 내 집에서 짐 싸서 쫓겨나게 만들고
바닥까지 떨어뜨릴 거야. 강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아는 선배님 모습이죠. 어려운 서류 작업은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선배님은 밥 잘 챙겨 드시고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그날 밤 강지훈의 개인 사무실에서 우리는 저들을 내쫓기 위한 서류를 함께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강지훈은 머리 아픈 법률 용어 대신 아주 쉬운 말로 상황을 짚어주며 제가 불안하지 않게 이끌어 주었죠. 저는 책상 위에 차곡차곡 쌓이는 증거 사진과 서류 뭉치를 보며 빼앗긴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깊은 절망뿐이던 제 마음속에 선명한 희망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강지훈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고소장 뭉치를 꺼내 담당 수사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사관이 고소장을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강지훈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거 보니까 결혼 준비하다 틀어진 것 같은데 원래 부부 싸움에는 경찰이 잘 안 나섭니다. 강지훈이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단호한 목소리로 받아쳤습니다. 부부 싸움이 아니라 남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간 중대한 범죄입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이랑 협박 문자 다 서류에 붙여뒀으니 똑바로 확인하시죠. 수사관이 머쓱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하며 서류를 다시 꼼꼼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우리는 내친 김에 법원까지 가서 퇴거 명령 신청서도 빠르게 접수했습니다. 강지훈의 치밀한 준비 덕분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2주일 뒤 드디어 법원에서 강제로 집을 비우라는 퇴거 명령서가 발부되었습니다. 저는 명령서를 손에 쥐고 크게 심호흡을 하며 7층 복도에 섰습니다. 강지훈과 건장한 체격의 경찰 2명이 제 양옆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죠. 제가 망설임 없이 현관문 도어락 덮개를 위로 확 올렸습니다. 경찰이 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안에 계신 분들 당장 문 여세요. 퇴거 명령 집행하러 왔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며 최민호가 눈을 비비며 짜증 섞인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경찰 복장을 확인한 최민호의 입이 떡 벌어지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제가 최민호를 옆으로 세게 밀치고 당당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최민우가 놀라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네가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당장 안 나가? 강지훈이 최민우의 가슴팍에 퇴거 명령서를 탁 소리나게 들이밀었습니다. 당장 나가야 할 사람은 당신들입니다. 남의 집 문 부수고 들어온 거 법원에서 짐 싸서 당장 나가라고 결정 내렸습니다. 최민우가 서류를 받아들고 손을 덜덜 떨며 종이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제가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구석에 널브러져 있던 커다란 이민 가방을 거실 바닥으로 휙 던졌습니다. 그리고 최민우와 최민호의 옷가지들을 쓰레기 쓸어 담득 가방 안으로 마구 쑤셔 넣었습니다. 내 집에서 그 더러운 몸뚱이랑 짐 다 싸들고 10분 안에 꺼져. 상황 파악을 마친 최민호가 무릎이 꺾이며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형, 이거 뭐야? 우리 당장 어디로 가? 길바닥에 나 앉아? 최민우가 제 바지가랑이를 부여잡고 매달리며 콧물을 훌쩍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민호가 갈 데가 없어서 잠깐 눈 돌아갔나 봐. 우리 결혼할 사이잖아. 한 번만 용서해줘. 제가 다리에 힘을 주어 최민우를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더러운 입으로 여보 소리 짓거리지 마. 사실혼 핑계 대면서 내 집 홀라당 먹으려던 도둑놈아. 경찰이 최민우의 양팔을 잡고 등 떠밀어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최민호는 짐가방을 낑낑거리며 끌고 현관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복도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찌질한 형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힘차게 현관문을 닫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열쇠 자리로 복잡하게 바꿨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체증이 뻥 뚫리며 묵은 체기가 한 번에 내려가는 짜릿한 기분이었습니다. 집안에 밴 저들의 냄새를 빼려고 창문을 활짝 열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강지훈이 배달 기사에게 건네받은 치킨 상자를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선배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통닭 뜯으면서 파티해야죠. 제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닭다리 하나를 크게 베어 물며 활짝 웃었습니다. 강지훈, 내 덕분에 내 집 다시 찾았어. 진짜 고마워. 우리는 시원한 맥주를 부딪히며 늦은 밤까지 서로를 축하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 공간을 온전히 되찾았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빠가 흘린 땀방울로 만들어주신 이 집을 지켜냈다는 뿌듯함에 저는 기쁨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온전한 제 공간을 되찾은 평화는 그리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제 아파트에서 속옷바람으로 쫓겨났던 최민우 형제는 끔찍한 앙심을 품고 제 일상을 망가뜨리려 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최민우가 제 회사 로비 한가운데 서서 빨간 글씨가 적힌 커다란 종이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파혼의 진짜 이유는 여자의 더러운 바람기. 뻔뻔한 여자를 고발합니다. 출근하던 동료들이 수군거리며 저와 최민우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가방을 꽉 움켜쥐고 최민우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남의 회사 로비에서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이거 치워. 최민우가 저를 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왜 찔리냐? 그 변호사 논팽이랑 밤새같이 붙어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집에서 날 쫓아내. 너도 한번 제대로 당해봐. 경비원들이 달려와 최민우를 회사 밖으로 끌어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 책상 위로 부서장님의 호출 전화가 울렸습니다. 부서장님이 제 쪽으로 몸을 숙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김대리, 회사 로비에서 그 소라는 뭔가. 회사는 개인의 복잡한 사생활을 일터까지 끌고 오는 걸 아주 싫어하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의 끔찍한 하루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리려던 순간 앞 유리에 붙은 붉은색 스프레이 자국이 보였습니다. 놀라서 차에서 내려 살펴보니 조수석 타이어는 바람이 다 빠져 납작하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두컴컴한 주차장 기둥 뒤에서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도망치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최민호의 굽은 등과 어기적거리는 걸음걸이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공포감에 휩싸여 주저앉아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집으로 올라와 컴퓨터를 켜고 제 사회 소통망에 들어갔습니다. 최민호가 가짜 계정 수십 개를 만들어 제 사진 밑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악플을 도배해 놓았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려 마우스를 쥘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음 날 본가에 들렀다 오신 아빠가 제 퉁퉁 부은 눈을 보고 놀라 물으셨습니다. 우리 딸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는 거냐? 제가 아빠의 손을 잡고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어제 야근을 좀 했더니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아빠가 제 차 타이어를 갈아주러 아파트에 오셨다가 주차장에 흩뿌려진 전단지를 주워 들고 말았습니다. 최민우가 제 얼굴 사진과 험담을 적어 주차장 바닥에 뿌려놓은 전단지였습니다. 그 종이를 읽으신 아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그 자리에 쓰러지시고 말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고 누워 계신 아빠를 보며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빠를 이렇게 만든 그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고 주머니에서 손전화기를 꺼내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지훈, 나 더 이상 안 참아.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지독한 방법으로 바닥까지 끌어내리고 싶어. 도와줘. 수화기 너머로 강지훈의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배님. 지금 당장 선배님 집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저들을 철저하게 부숴버리겠다는 도끼 품은 집착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지훈이 양손에 검은색 가방 2개를 들고 제 아파트로 찾아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주 작고 성능이 좋은 고화질 카메라와 녹음기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제 회사 앞 화단과 로비 기둥 구석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습니다. 최민우가 또다시 허위 사실이 적힌 팻말을 들고 회사 앞에 나타나는 순간을 완벽하게 잡아내기 위해서였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도 제 차를 비추는 천장 구석과 기둥 뒤편에 녹화 장치를 3개나 숨겨두었습니다. 최민호가 제 차에 해코지하는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확실하게 찍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지훈은 법대 시절 동기였던 경찰의 도움을 받아 최민우의 뒤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지훈이 제 거실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 인간들 생각보다 더 쓰레기였습니다. 이 서류 한번 보시죠. 서류에는 최민우 회사의 법인 카드 사용 내역과 최민우의 불법 도박장 출입 기록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습니다. 최민우는 부서장 몰래 회사 비품을 빼돌려 중고로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돈으로 동생 최민우가 지고 있는 수천만 원의 불법 도박 빚을 막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치며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진짜 가지가지하네. 회사 돈까지 훔쳐서 동생 도박 빚을 갚아주고 있었다고? 강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횡령 증거는 이미 아주 넉넉하게 모았습니다. 이제 덫을 좁힐 때입니다. 저는 강지훈이 모아온 횡령 증거 서류들을 예쁘게 정리하여 봉투에 담았습니다. 발신인을 숨긴 채 그 봉투를 최민우가 다니는 회사의 감사팀으로 바로 보냈습니다. 동시에 경찰서로 달려가 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재물 손괴 혐의를 몽땅 묶어 강력한 고소장을 다시 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우리가 쳐놓은 덫에 먹잇감들이 줄줄이 걸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앞 감시 카메라에는 최민우가 악의적인 팻말을 흔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영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주차장 녹화기에는 최민우가 주위를 살피며 제 차 타이어에 못을 박고 빨간색 칠을 하는 모습이 아주 또렷하게 찍혔죠. 이 모든 영상과 사진 자료들을 경찰서 담당 형사의 책상 위에 보란듯이 쏟아부었습니다. 일주일 뒤 오후 통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민우가 회사 감사팀의 조사를 받던 중 해고 통보를 받는 그 자리에 경찰이 들이닥쳐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최민우 역시 PC방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다가 기물 파손과 도박 혐의로 유치장에 끌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숙이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제가 있는 병원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이정숙이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무릎을 꿇으며 통곡을 했습니다. 아가, 내가 다 잘못했다. 내 아들들 감방 가면 인생 끝장난다. 제발 고소 좀 취하해다오. 제가 병실 앞에 놓여있던 종이컵에 찬물을 가득 받아 이정숙의 얼굴에 확 뿌려버렸습니다. 이정숙이 차가운 물에 놀라 헛숨을 들이켜며 뒤로 벌러덩 넘어졌습니다. 제가 이정숙을 내려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누가 아가야? 감방에서 당신 아들들 기나 팍팍 살려주라. 당신 아들들이 우리 아빠 쓰러지게 한 거 생각하면 이 정도도 모자라. 이정숙이 덜덜 떨며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정숙을 가볍게 무시하고 뒤돌아 아빠가 계신 병실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민우는 횡령과 스토킹 혐의로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최민우는 도박 빚을 받으려는 조폭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완벽한 몰락을 확인한 순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마침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저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고 폭풍우 같던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빠는 병원에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시어 무사히 퇴원하셨습니다. 저는 퇴원하시는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새롭게 단장한 제 아파트로 모시고 왔습니다. 최민우 형제가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던 거실은 제 취향대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칙칙했던 벽지는 따뜻한 옥색으로 새로 발랐고 부서졌던 소파 대신 포근한 1인용 안락의자 2개를 놓았습니다. 아빠가 거실을 둘러보시며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딸, 집이 아주 훤해졌네.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다. 제가 아빠의 어깨를 주물러드리며 밝게 대답했습니다. 응, 아빠. 냄새나는 것들은 다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채웠어. 그날 저녁 집들이 겸 작은 파티를 열기 위해 강지훈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강지훈이 양손에 커다란 꽃다발과 제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를 들고 현관문을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거실 바닥에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늦게까지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아빠가 피곤하시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가시고 거실에는 저와 강지훈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강지훈이 케이크 접시를 정리하는 제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고개를 들자 강지훈의 진지한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선배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혼자서 그 힘든 시간 버텨내느라 수고했어요. 제가 강지훈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작게 웃었습니다. 다 내 덕분이야. 네가 안 도와줬으면 나 진짜 길바닥에 나앉았을지도 몰라. 고마워, 지훈아. 강지훈이 제 손을 더 꽉 쥐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선배님 일 돕는 변호사 말고 진짜 옆에서 지켜주는 남자로 있고 싶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시겠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강지훈이 보여준 든든하고 다정한 모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강지훈의 손을 마주잡고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나도 네가 내 옆에 계속 있어줬으면 좋겠어. 주말 오후 부드러운 햇살이 새롭게 단장한 거실 창문을 넘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아빠는 창가 안락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강지훈은 주방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따뜻한 찬물을 끓이고 있었죠. 저는 푹신한 카펫 위에 앉아 그 두 사람의 뒷모습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피가 섞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리한 희생을 강요하던 가짜 가족의 굴레에서
벗어난 지금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이 공간이야말로 저의 진정한 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고 아팠던 시간들은 저를 한 뼘 더 단단하고 굳건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저는 두 번 다시 남의 눈치를 보며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주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들고 걸어오는 강지훈을 향해 제가 환하게 웃음 지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끔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무례함과 이기심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제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을 통째로 빼앗길 뻔했지만 용기를 내어 단호하게 끊어낸 덕분에 진짜 제 삶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피땀 흘려 마련해 주신 이 따뜻한 공간에서 이제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과 함께 매일 웃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상처는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이제는 어떤 것엔 비바람이 몰아쳐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생겼습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혹시 주위에 당연하다는 듯 무리한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이 있다면 혼자 소갈이하며 참지 마시고 스스로를 가장 먼저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만드는 주인공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이니까요.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앞날에도 늘 따뜻한 평안이 가득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